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큼 대한민국의 최근 방산 수출 성과가 대단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방산 강국에 이어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의 등극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심지어 국방 예산만 1,000조 원을 써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한국산 무기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방산 분야는 이제 우리에게 안보이자 경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상 최초로 미국 본토 현지에서 한국 무기가 성능 시험을 한다고 발표되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주한미군 기지에서 시연을 선보였던 이 무기는 미 8군 사령관을 깜짝 놀라게 해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미국 현지에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미 국방부로부터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을 놀라게 한 한국의 무기 체계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군에서 SF 영화에서 볼 법한 원격으로 조종하는 다목적 무인 차량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미래 전장을 지배할 다목적 무인 차량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전력화된 사례가 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신들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의 영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현대로템이 공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은 HR 셰르파로 2019년에 개발 완료돼 같은 해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이듬해 열린 국군의 날 기념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며 자율주행 능력을 시연했었습니다. HR 셰르파는 경차 이하의 작은 크기의 6륜 전기구동 체계를 갖췄으며 360도 제자리 회전이 가능하고 에어리스 타이어를 장착해 펑크 우려 없이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 원격 주행 기능과 함께 차량 앞 병사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주행 등 자율주행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앞서 현대로템은 방사청의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수주의 2T급 다목적 무인 차량 2대와 함께 군에서의 시범 운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공급해 전력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현대로템과 경쟁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 무인 차량도 작년에 개발된 직후 육군 제5보병사단과 다목적 무인 차량군 시범 운용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아리온스맨은 현대로템의 HR 셰르파와 같은 6륜 구동으로 움직이며 적재 중량이 500kg에 달하며 1회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격 운용 중 통신이 끊기면 1분간 재연결을 시도하다 최초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스마트 자율복귀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RCWS 즉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개발하며 양산하고 있는 업체로 이 기술을 적용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듯 국내 방산업체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경쟁을 통해 뛰어난 다목적 무인 차량을 개발해 전력화시킨다면 또 다른 방산 수출의 활로가 트일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이 경쟁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화가 자체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 ARION SMET 미국 해병대 훈련장에서 성능 시험을 치른다는 소식이 나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로부터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세계 군용 무인 차량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9월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미국 국방부와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초부터 3주간 미국 하와이 오아후 섬 해병대 훈련장에서 아리온 스맷에 대한 본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FCT란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우수기술을 평가하고 미군이 추진하는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국에 파견 중인 미 국방무관들이 300여 개의 해외 기술을 식별하고 미군이 심사를 진행해 이 중 10여 개를 최종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미 국방부가 관련 획득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현지 시험은 하와이 미 해병대 주둔지 인근에서 진행되는데
아리온스맷은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까지 연료, 전투 식량 및 식수, 환자, 수리 부속품 등을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이번 성능 시험은 FCT 과제를 통해 미국 본토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시험이라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FCT 시험을 통해 무인 차량 제조 기술과 야지, 자율기동 소프트웨어, 기술 등 세계 최고 성능을 요구하는 미 해병대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아리온스맷은 지난해 10월 미 국방부 FCT 과제로 채택된 이후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장비 시연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내 개발된 군용 무인 차량이 FCT 과제로 채택된 것은 아리온스맷이 최초입니다. 아리온스맷의 최고 속도는 43kmh이고 전기 충전 후 항속거리를 무려 100km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 중량도 550kg로 글로벌 톱티어 장비를 모두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앞서 아리온스맷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처음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용 무인 차량의 성능을 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시연을 지켜본 미 8군 사령관이 무인 차량의 성능에 깜짝 놀라 기립박수를 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아리온스맷은 한 번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데 곳곳에 놓인 장애물을 피해 운전하는 건 기본으로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가 하면 총소리만 듣고도 자동으로 총구 방향을 돌립니다. 총이 탑재된 곳을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데 최대 200발까지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550kg까지 탑재할 수 있어 탄약 등 물자 수송은 물론 부상병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6M 높이까지 확장 가능한 수직 확대 장치까지 올리면 반경 34km 이내 인근 지형 지물과 적의 움직임까지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시정찰 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한국 무기의 성능을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나 미 8군 사령관이 성능시연회에 직접 참가해 시작 전부터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그만큼 미군이 한국산 무인 차량 기술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실제로 캠프 험프리스 내 훈련장에서 미 8군 마크 홀러 작전 부사령관 앞에서 시연을 보인 아리온스맷은 지도에 설정한 경로를 따라 거침없이 자율주행을 하고 장애물 앞에 서는 등 현장에 있는 이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리온스맷은 아예 처음 가는 곳을 자율주행할 수는 없지만 한번 지형 지물을 익혀놓으면 가능하며 인간이 원격 조종하는 일도 가능한데요. 이날 아리온스맷은 도로에 설치된 장애물 앞으로 차량이 나아갔는데 S자 형태로 주행할 수 있도록 놓여있는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목표 지점까지 주행했습니다. 아리온스맷의 주무장은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에 장착된 기관총으로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K3, M60 기관총은 물론 E2를 대체할 K15, K16 기관총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CWS에는 감시 장비가 달려 있어 영상을 기반으로 사람이나 차량을 인식해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십 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서 미군 관계자가 공포탄을 터뜨리자 RCWS에 장착된 센서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총구를 그쪽으로 겨누었는데요. 이어 차량이 도로를 따라 주행하자 아리온스맷이 그 뒤를 따라갔는데 차량뿐만 아니라 인간도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차 중량 1.45T에 550kg 정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아리온스맷은 전장에서 타이어가 손상되는 우려를 막기 위해 공기를 넣지 않는 타이어를 갖췄습니다. 방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연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무인 차량 체계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미국 측의 GVSC 협의에 의해 성사됐는데요. 앞서 미 국방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군용 무인 차량 중 처음으로 아리온스맷을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 대상 장비로 선정했었습니다. FCT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이 보유한 우수한 국방 기술을 평가해 군의 주력 무기 체계 개발과 도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FCT 대상 장비에 선정되면 시험평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미 국방부는 연간 1억 달러 정도 예산을 들여 1,520개 장비를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미군 역시 이미 자체적인 다목적 무인 차량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아리온스맷의 성능이 임무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개한 아리온스맷의 영상을 보면 미군의 기대감은 벌써 아리온스맷에 기울어져 있다는 판단을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야지로 향한 아리온스맷은 미리 설정된 입력값에 의해 우리 육군의 뒤를 따라 자율주행하는 모습은 이질감이 전혀 없었는데요. 우리 군과 함께 유유히 전장을 거니는 아리온스맷은 이내 목표물을 탐지하고 곧바로 작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육군과 한 팀이 된 아리온스맷은 공격에 가세했고 아군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쓰러지자 이를 서포트하며 적의 공격에 대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전투 현장에서 쓰러진 부상자를 작전 초소에 실어 나르며 원래 출발했던 지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아리온스맷은 무인 차량을 개발 중인 미 국방부와 함께 최근 성능 시연까지 마치면서 앞으로 또 다른 방산 수출의 활로를 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육군은 한화가 개발 중인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을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방사청에 동부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목적 무인 차량답게 아리온스맷의 자율주행 능력인데요. 아리온스맷은 원격 조종, 병력과 연결된 선을 따라가는 유선 추종, 정해진 경로를 가는 자율주행, 가보지 않은 길도 스스로 지형을 탐색하며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탐색 자율주행 등 4가지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원격 통제 사격 체계로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 조준하고 기동 간 사격을 하는 등 근접 전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야지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 7월 카이스트와 한양대에 오타너미 HUB, 이드라이브 HUB 등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AIST와 함께 설립한 오토노미 허브는 야지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전투 인력 감소에 따른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한 미래 환경 변화에 맞춰 국방 분야의 무인화 기술과 사내 전문 인력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토노미 허브는 군사용 무인 차량이 사전 정보 없이 험한 환경에서 최적 경로를 확보해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야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험한 지형에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지형 정보를 반영한 경로를 설정하며 전파를 교란하는 재밍에 대응한 위치 추정 등 세부 과제를 2026년 상반기까지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 인력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MTMUMT라고 불리는 유무인 복합 운용 기술을 적용한 아리온스맷을 통해 군사용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KAIST 역시 로보틱스, 컴퓨터 비전 등 관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참여하는 명연 교수는 로봇 분야 글로벌 최대 학술대회에서 미국 MIT 등을 제치고 우승하기도 한 자랑스러운 경력이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지난해 주한미군 시연에 이어 가장 강도 높은 작전 수행과 훈련을 진행하는 미 해병대와 본토에서 테스트를 치르는 것은 그간 보여준 아리온스맷, 그 관련 기술에 대한 미군의 신뢰가 바탕이 된 것이라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무인체계 기술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초석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야흐로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발한 무인 차량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뛰어난 다목적 무인 차량을 개발해 전력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방산으로도 세계 속에 우뚝 설 것입니다. 한국의 대포곡사포는 이미 가동 중입니다. ORG와 ESG의 훈련장에서 폴란드 육군 프로그램 애덤 거지바우스키 이베라이시아이다. 안녕하세요. 최신 한국 장비는 이미 훈련장에 있습니다. NATO의 동쪽 측면에 대한 방어책이죠. 제6공수여단의 조준선에 있는 토룬에서 발포 테스트 중입니다. 제16기계와 사단이 폴란드 북동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1포병여단이 이미 가장 현대적인 한국산 K9 곡사포를 보유하고 있고 제20기계화여단이 신형 한국산 K2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폴란드 군대의 현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곳은 폴란드 최초의 훈련장으로 우리 육군 K2 탱크의 최신 인수 직후 새로운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는 승무원의 결속력, 사격 통제 시스템 사용 방법, 한국 국방부는 이번 여름에 첫 번째 K2 탱크를 보냈습니다. 이미 12월에 그들은 이전에 한국에서 며칠 동안 훈련을 받았던 제1기계와 여단의 제20 제일바르토시체 전함에 인도되었습니다. 다양한 기능과 새로운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6주 동안 지속되었으므로 흡수해야 할 지식의 범위가 상당했습니다. BARTOSGYCE의 K2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오래된 탱크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K2 전차는 군인들이 인정하듯이 관역을 명중했죠. 1500마력의 고압 엔진으로 구동되는 탱크입니다. 수압식 서스펜션이 있어 고르지 않은 지형에서 주행할 때 큰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대상 검색 및 제거 시스템은 여기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우 정확하고 추가 이점은 포신과 지휘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해당 지역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표적을 감지하면 다포신이 다른 위치에서 그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사령관은 자신이 고정한 대상에 발포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탱크는 또한 우리가 물과 같은 장애물을 건너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닥을 따라 운전하면 4m가 넘는 강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이 강의 바닥을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부 국경 너머의 전쟁으로 인해 군대 현대화 계획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폴란드는 일형대의 K2 전차와 함께 한국의 FA-50 전투기 3개 편대와 K9 자주포 600대를 주문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계약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빠르게 도입하자마자 실전 배치하며 실사격 장면을 홍보하듯 노출시켜 놀라운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에서 K2 전차 7대가 폴란드에 도착하자 폴란드 매체 WPTCH는 중요한 수송선이 그디나아에 도착했다며 그들은 한국에서 온 갑옷을 입은 짐승들입니다 라고 대서득필했습니다. 정말 폴란드에서는 K2 전차가 전장을 뒤흔들어 놓을 짐승과도 같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폴란드군이 폴란드 북동쪽 오르지스에서 K2 전차 실사격을 하는 장면이 몰라왔는데 훈련을 이끄는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가 한글이 적힌 포탄을 들고 있는 사진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포탄은 120 전차 포용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연습의 광탄이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국내 네티즌들은 신기해하며 이영만리 이국에서 보는 국산 탄약 K2가 지평선 바라보면서 사격하는 거 저음 아니냐 한글이 쓰니까 어색하네 키읔키읔키읔 포탄에 토르 중사라고 써놓으로 알았네라고 신기해했습니다. 이렇게 면이어 폴란드군의 훈련 장면이 등장하자 폴란드가 우리보다 훈련을 자주 하는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국내에서도 육군 제천 171동사단 장병들이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도하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917명의 장병을 비롯해 K2전자와 K21장갑자 등 80여 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강습 및 부교 도하를 통해 하천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기동하여 목표 지점을 확보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0일 미국과 폴란드, 사우디 등 주한 외교관 20여 명 앞에서 K방산의 시범이 있었는데 당시 K2흑 표전차가 물을 품으며 사격하는 놀라운 화력을 선보였다면 이번 훈련은 강을 넘으면서 작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놀라운 기동성을 과시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러시아와의 국경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배치해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만든 원산지 한국에서의 훈련 모습은 더욱더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와 환경 등의 문제에만 집중하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면서 드만시해오던 국방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전차군단이라 물리고 유럽에서 무기 생산에서는 단연 1위였던 독일은 냉전 후 군비를 축소하면서 2019년 주요 무기 중 실전 동원이 가능한 비율이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은 독일군에
군비 태세에 좌절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때 독일은 소련군과 바르샤바 조약군이 서방을 침공할 경우 서독을 거쳐야만 했기에 서방 세계의 든든한 보루였지만 이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은 가까운 미래에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며 군비를 줄여 자국의 안보를 미국이나 나토에 기대며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독일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되자 독일은 급기야 지난해 군비를 증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미군 기밀문건 유출 당시 독일 육군 참모총장의 군비 증강 문제에 대한 중요한 보고서가 유출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군비를 증강하기로 했던 나토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독일은 2025년까지 전투 준비가 완료된 기계와 사단을 배치하기로 나토와 약속했는데 병력 부족 및 군사 장비 문제 등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산 무기로 러시아 전방에 바로 배치한 폴란드군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과거 독일의 자리를 폴란드가 완벽하게 해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의 K2 전차, K9자 주포가 러시아에 대항하는 저지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냉전 종식 후 군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레오파르트 1을 처분해야 했고 이를 유럽의 국가들에게 중고로 싸게 넘기면서 특별한 검증 없이 나토 표준 전차가 되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 전자와 영국 챌린저 전차는 여러 차례 개량을 거쳐 초기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전차로 진화했지만 레오파르트 2는 1980년대 나온 것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독일은 뒤늦게 2010년에 A17 모델을 출시했지만 이를 구입한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실전 경험이 별로 없었지만 지난 2016년 시리아 북부 침공 당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뒤르키예 육군은 처음에 미 구형 패든 전차를 투입했다가 큰 피해를 입고 밀리자 자국군 최정예 전차인 레오파르트 2A사를 투입했습니다. 상대 측은 대전차 무기를 실은 픽업 트럭으로 맞섰는데 몇 시간 만에 레오파르트 8대가 격파되고 2대는 상대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중에 레오파르트 2 전차 5대는 마치 옛 소련제 전차처럼 포탑이 찢긴 채 날아가 버렸고 나머지 3대도 대전차 로켓 한두 발에 시꺼먼게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픽업 트럭에서 쉽게 격파당한 레오파르트 2의 속도가 얼마나 느리고 방어력이 약한지를 실전에서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레오파르트 2A7도 개량을 했다지만 당시 저자막에 당한 자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포린 폴리시는 지금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위협에 맞서는데 계속 독일 전자에 의존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대안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독일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유럽 공동전 차개발 계획에서 폴란드를 배제했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한국과 손을 잡고 K2 전차를 생산해 유럽 전자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구상을 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놀라운 기동성과 최첨단의 성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뛰어난 생산력과 가성비까지 지니고 있어 독일산 전차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폴란드의 구상이 한국과 손을 잡자 현실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럽 전차의 표준이 독일제가 아닌 한국산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네덜란드가 독일의 전차만을 믿을 수 없다며 새로운 전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난 24일 김승겸 합참의장이 스웨덴을 방문해 스웨덴군 최고 사령관을 만나 회담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럽국들이 이제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독일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독일에서는 독일이 한국과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독일 매체 도이치빌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안보 문제를 공유하는 NATO 및 기타 국가의 부대와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군수품, 무기 시스템 및 부품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공급망이 보장됩니다.
독일 해군과 공군이 한국군과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한국은 유럽에 첨단 무기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폴란드와 150억 유로 16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대규모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약 1.000대의 K2 주력 전투 탱크, 648대의 자주포 및 48대의 FA-50 전투기 판매가 포함됩니다. 폴란드가 NATO 회원국이기 때문에 독일군이 언젠가는 한국 장비로 맞서게 될 훈련에 참가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한국은 유럽의 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상륙작전은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6.25 당시 인천 상륙작전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천처럼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갯벌을 가로질러 가야 할 때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케 해주는 함정이 필수 요소가 되었는데, 이처럼 현대전의 해병대의 주요 상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고속상륙정입니다. 지난 1일 우리 방위사업청은 고속상륙정 LSFII 제34호정인 솔개 63만 3635호정이 해군에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솔개 63만 3635호정은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90T급 고속상륙정 선도함의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한 후속 함정으로서 지난 2019년 6월 착공 후 4년 만에 우리 해군에 인도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해병대 상륙작전의 핵심, 신형 고속상륙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속상륙정은 함정에서 해안으로 전력을 빠르게 운송하는 역할을 맡는 함정으로 가스터빈을 사용해 고속으로 기동합니다. 스커트 즉 공기주머니 내부에 공기를 불어넣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을 적용하는데, 마찰이 적은 만큼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으로 기통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신형 고속상륙정은 길이 약 28m, 폭이 약 14m, 높이 약 8m 크기로서 해병대의 완전무 장병력을 비롯해 전차나 장갑차 등을 탑재한 채 대형 수송함과 함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도 고속상륙정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그동안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사실 공기상륙정은 일반 함정보다 훨씬 비쌉니다. 더구나 연비는 아주 낮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데다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제작 비용도 많이 듭니다. 1대당 대략 500억 원이 듭니다. 이러니 민간 분야에서는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의 상륙작전에 필요한 이유는 신형 무기 체계의 발달과 함께 상륙작전의 양상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적 해안에 근접해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면 현대전에서는 수평선 너머에서 기습적으로 돌진하는 초수평선 상륙작전으로 바뀌는 추세이고, 고속상륙정은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수행할 때 많은 장비와 병력을 신속하게 해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수행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고속상륙정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물의 나급이 가장 유명한데요. 550톤 배수량, 최고의 속도 60노트, 3대의 전차, 8대의 장갑차 탑재, 360명 병사를 싣고도 최고 속도 60노트, 속력으로 무려 500km를 달릴 수 있는 수속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자랑 때문에 주변국들이 러시아의 기습 상륙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해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 역시 상륙작전의 핵심이 된 상륙정에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2017년부터 개량형인 726식과 726어식의 양산을 시작했고, 이 개량형은 곧 중국 해군의 주력 함정이 됐습니다. 중국은 현재 헬기 상륙함도 건조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불법 카피가 의심되는 기술을 통해 주브르급과 비슷한 급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부터 SKO급을 사용했는데 현재 상륙 전용 LCA-C급을 운용 중입니다. 현존하는 공기부양정 중 가장 빠른 속도인 70노트, 즉 시속 130km를 자랑합니다. 미국의 이 상륙정은 병력, 장비 그리고 화물을 싣고 300km를 갈 수 있는 수속 능력을 자랑해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하기에 차고 넘치는 상륙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륙정을 운용 중이며 미국에서 자체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의 솔개 II급을 독도함에 탑재해 운용 중입니다. 고속 상륙정은 기관총을 주요 무장으로 탑재할 수 있는데요. 숫자로만 보면 북한이 250정의 많은 상륙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미군과의 여러 차례 훈련을 통해 북한의 상륙정의 수적 우위를 아파치 헬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속 상륙정 사업은 1989년 해군의 고속 상륙정 한 척을 인도한 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륙작전 개념이 확대되었고 고속 상륙정을 대형 수송함에 탑재해 적 레이더 탐지권 및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 외곽까지 접근한 후 고속으로 발진하여 돌격 상륙하는 전력으로 사용하거나 육상기지에서 직접 발진하여 기습 상륙하는 신개념 해상 상륙작전이 요구되자 한국도 다시 고속 상륙정 개발에 다시 나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군으로부터 고속 상륙정 기술을 도입하고 싶었으나 미국은 기술보호 정책을 핑계로 미국 LCAC의 핵심 기술인 스커트 및 추진 부양계동에 대한 충분한 기술 이전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불리한 조건의 기술 도입 생산을 채택하는 대신 국내 건조로 변경하여 2002년 9월부터 한진중공업에서 기본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5년여간에 걸쳐 건조하여 독도함 취역에 맞추어 2007년 고속 상륙정 2척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이후 한국군은 2005년 12월 러시아에서 무레나 공기부양정을 인수해 솔개 621로 이름짓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해군은 길이 31m, 배수량 100톤급 무레나 공기부양정 3척을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러시아로부터 인수해 서해안에 배치했는데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러시아어 별명을 따 바다뱀을 뜻하는 무레나 MYP라고도 불립니다. 러시아의 공기부양정은 최대 130여 명의 완전 무장한 병력과 장갑차 2대 분량의 군수물자 수송이 가능하며 상륙함의 웰도크에 탑재돼 바다로 발진하는 LCAC형 공기부양정에 비해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화물칸이 폐쇄형입니다. 최대 55노트의 속력으로 낮은 수심과 갯벌 지역에서도 운항할 수 있어 인천해역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력이 가능합니다. 이후 인수된 선도함은 솔개 621로 명명됐습니다. 한국군은 솔개 63만 1632호정을 개발 해군에 인도했고 이후 슬개 631, 632호정이 약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이번에 고속 상륙정 3, 4호정인 솔개 633.635호정을 개발해 해군에 인도한 것입니다. 지난 1일 우리 해군에 인도된 고속 상륙정 LSFII 제34호정인 솔개 63만 3635호정은 해병대의 완전무 장병력을 비롯해 전차와 장갑차 등을 탑재한 채 대형 수송함과 함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랜딩 시패스트 LSFII선은 가스터빈에서 발생하는 공기압을 배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스커드에 보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을 적용해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신형 LSFII은 길이 약 28m, 폭 약 14m, 높이 약 8m, 배수량 95톤의 LCAC형 공기부양정으로 전차 1대와 병력 150명을 태우고 최대 40노트 시속 74k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추가 연료 보급 없이 최대 185km까지 항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비 무게가 10톤가량 늘어난 100톤급 함정입니다. 고속 상륙정의 존재 의미는 적 해안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 즉 레이더와 유도탄 사정권 외곽 초수평선에서 불시에 적 해안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인데요. 이번에 해군에 인도된 우리 군의 고속 상륙정 LSFII는 기동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부풀고 선체 회전, 진수까지 기술의 진면목을 보여줬는가 하면 특히 한국이 자랑하는 K방산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K 흑표 전차와 150명가량의 완전 무장한 중대 병력을 적의 해안가에 신속하게 상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 군은 대형 수송함에서 고속 상륙정 LSF-II 내리고 이후 고속 상륙정 LSF-II 육지에 도착하자 K2 전차가 내려서 상륙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즉 K 전차가 바다에서도 순식간에 시속 74km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형 LSF-II는 60톤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K 흑표 전차가 내리는 모습은 신형 LSF-II의 압도적인 수송 능력과 위용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적의 고속 상륙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속 상륙함 뉴킬러 B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B군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 중인 적외선 액티브 유도 70 히드라, 70 로켓으로 새로 개발된 B군을 KA-1에 장착해 시험 발사를 해보니까 8km 밖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함정을 정확히 맞추는 타격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상륙작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한국으로서는 고속 상륙정의 성능이야말로 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하며 이번에 인도된 신형 고속 상륙정은 향후 우리 상륙작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국왕모 LG 회장의 중대 결단이 나오면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미국이 수십조 원의 보조금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까지 세계 최고의 배터리 3사가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했고 바이든은 이로써 2차 전지 패권을 미국이 완벽하게 쥐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전지 압도적 세계 1위인 LG의 국왕모 회장이 바이든 면전에 대놓고 깜짝 폭탄 발표를 한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한국의 삼성과 SK의 뒤통수를 치고 인텔에만 온갖 특혜를 퍼다 준 바이든, 미국의 싱크탱크조차 바이든의 등을 돌리며 인텔보다 한국의 삼성과 SK를 지원해야 하는데 바이든이 멍청한 선택을 내렸다며 바이든의 면전에 대놓고 강한 비난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싱크탱크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주 역할로 일반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조언을 해주며 칭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이든의 말도 안 되는 한국 뒤통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이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은 미국 경제에 너무나 잘못한 일이라며 보시지 바이든을 실패한 대통령이라 불렀습니다. 바이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렸고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더 이상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 찍혀 그 누구도 미국에 투자를 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을 원한다라며 심지어 그는 바이든이 대중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며 투표로 바이든을 몰아내자 라며 바이든을 두고 사람 형태의 축축한 양말 꼭두각시라고 부르며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3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그는 테슬라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탈동 조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바이든의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바이든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동맹국들을 총동원해 중국이 교역을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중국을 깜짝 방문해 나는 바이든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반대한다, 중국과 손잡는다라는 폭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바이든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30일 머스크 CEO가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과 회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머스크 CEO가 회동에서 테슬라는 중국 내에서 계속 확장할 용의가 있으며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친 부장은 머스크 CEO에게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외국 기업들을 위한 좋은 사업 환경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상생협력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양측이 위험한 운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생산했으며 현재 연간 1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까지 이렇게 중국과 공개적으로 손을 잡으며 바이든을 우습게 만들어버리자 미국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중국의 국방수장끼리 만나자는 제안을 했지만 중국이 직설적으로 거절하며 바이든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지난밤 중국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만나자는 우리의 5월 초 초대를 거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 29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달 초 중국 측에 6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리 국방부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등 싱가포르 회담 성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이 과거에는 막판까지 고위급 회담을 조율하던 것과 비교해 이번 거절은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 때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는데 이때도 만남 몇 시간 전에야 성사가 합의됐다고 합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1위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바이든을 향해 바이든의 중국 때리기는 오히려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최대 시장 중 한 곳에 첨단 반도체 칩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면 미국 기술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중국 시장이 미국 테크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수준. 만약 테크 업계가 중국 시장을 잃으면 우리는 미국에 더 이상 반도체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서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칩을 사들일 수 없다면 자체 개발에 나설 것이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만 도와줄 뿐이라며 바이든의 잘못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 이어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CEO까지 바이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상황 속에서 LG 구광모 회장이 바이든의 쐐기에 비수를 꽂아버렸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은 미국 대신 중국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로 바이든의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아닌 중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바이든을 비판하며 중국에 올인해버리는 상황 속에서 전기차 압도적 세계 1위인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LG엔솔은 테슬라를 따라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한순간에 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수백조 원의 투자를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공급망 패권을 한순간에 빼앗겨버렸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뒤통수치고 보조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바이든과 달리 중국에서 최근 LG엔솔의 대박 행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지리자동차 산하 폴스타이 2종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신차 목록에 들었습니다. 보조금 확보가 유력시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LG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 9일 현지 시간 발표한 제369차 도로 자동차 제조업 체 제품 발표에 LG의 배터리를 장착한 폴스타이 2종이 포함됐습니다. 폴스타이는 신차 명단에 들며 향후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지 정부의 보조금 혜택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서 대박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이 직접 LG 공장을 방문하며 한국에 엄청난 특혜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주석은 LG 디스플레이 방문 현장에서 약 1시간 동안 브리핑을 받고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한중간의 우위를 강조하는 덕담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이 2012년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중국 내 한국계 기업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LG 공장을 방문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앞으로 수백조 원의 투자를 중국에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높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산 자동차도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와 관계없이 중국 전기차와 똑같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만 특별히 말이죠.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이 LG엔솔 배터리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판매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배터리가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장비를 납품하던 일본 기업들은 아싸, 우리도 같이 대박난다라며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바코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일본이 LG엔솔에 공급하던 2차 전지 핵심 장비들을 빛의 속도로 모두 국산화해버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며 일본산 반도체 소재 수출을 중단했을 당시에도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내며 그 짧은 시간에 모두 국산화해버렸는데요. 이번에도 일본이 한국의 신성장 동력인 2차 전지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앉아서 편하게 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모든 부품들을 국산화시켜버린 것입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공정을 수직 계열화하여 세계 최대의 생산 공장을 한국에 설립하는데 성공시키면서 최근까지 한국에 납품하던 수많은 일본 관련 회사들이 파산을 피할 수 없어 발칵 뒤집혀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